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도서출판 샨티. 책의 줄거리. 인도에서 태어난 아니타 무르자니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살고 있었다. 운명적으로 지금의 짝 데니를 만나 결혼하지만 몇 년 만에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리게 된다. 그 당시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이 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한다. 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된다. 그때 임사체험의 상태에 들어간다. 무한히 넓은 나로 확장되어 근원의 나와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30시간 만에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암은 기적적으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책의 본문. 2002년 4월 26일은 남편 데니도 나도 결코 잊지 못할 날이다. 데니와 나는 마치 죽음의 집으로 들어가듯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로 되어 있었다. 며칠 전 뇌 쇄골 바로 위 왼쪽 어깨에서 덩어리가 만져졌다. 순간 나는 그 사실을 거부했다. 아니, 혹이나 큰 종기일 뿐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죽어가는 내 친구 소니를 찾아가 눈물을 쏟아내고 오고는 했다. 나는 공포와 슬픔 속에서 친구의 몸을 바라보았다. 그런 무서운 일이 내게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 따윈 떠올리기조차 싫었다. 그러던 차에 내 목 아랫부분에서 혹이 만져졌으니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검사를 받아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조직 검사를 받았고 그날이 바로 그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었다. 의사는 매우 친절하고 평온하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 림프종이네요. 림프계에 생기는 일종의 암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암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의사가 하는 말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이었다. 데니와 나는 월요일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친절한 얼굴로 좀 전에 마친 MRI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었다. EA 단계네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데니가 물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슴과 팔 아래 부위로 퍼졌지만 하체까지는 침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안 받을래요. 나는 방안이 다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여보, 우리에게 가능한 방법은 다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데니가 놀라서 물었다. 나는 결연한 얼굴로 데니 쪽으로 돌아앉았다. 소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당신 매부는 어떻고? 정말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죽기를 바라는 거야? 소니와 당신 매부를 봐.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잖아. 그것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난 그런 처지가 되느니 그냥 지금 죽고 말겠어. 진단을 받기 전부터 내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독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듯했다. 암이라는 질병이 내 절친한 친구와 데니 매부의 삶을 잠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와중에 암 진단을 받으니 내가 목격한 것들이 더욱 실감이 났다. 나는 곧 나으리라 여겼던 지인들의 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망가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우리의 삶까지 침범해 들어온 것이다. 암은 우리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소니의 동생에게 전화를 받은 날,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의
힘겨운 싸움이 끝났다는 전화를 받은 날, 나는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결국 소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었다. 슬픔을 가눌 수 없었고 소니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친구가 이제 더는 아프지 않을 테니 마음 한편에서는 위안이 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소니의 장례식이 있은 지 얼마 뒤 데니의 매부 역시 병마와의 싸움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역시 젊디 젊은 아내와 어린 두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 나는 삶이라는 이 잔인한 농담에 분노가 일었다. 이것이 다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마치 짧은 생을 살다가 고통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제 드디어 뭐가 뭔지 알 때가 되자 나무 상자 안에 담겨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았다. 그런 순간이 그토록 빨리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아무런 뜻도 없었다. 나는 점점 커지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결국 동양의학을 비롯해 전인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연치유요법 전문가들을 찾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했다. 최면요법도 해보았고 명상과 기도, 만트라 암송도 했으며 중국 한방치료도 받았다. 결국 나는 프리랜서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유르베다 치료를 받기 위해 인도로 갔다. 거기서 한 선생님께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깊이 있게 배웠다. 인도에서 총 6달 정도 머물렀는데 거기 있는 동안 드디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요가 선생님은 나에게 식이요법을 아주 철저히 시켰다. 나는 선생님이 엄선한 채식 식단을 정확하게 지켰고 한방치료도 거르지 않았다. 요가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는데 그는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암이란 그저 단어일 뿐이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단어 말이지. 그런 단어는 잊어버리고 그저 자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집중하시게. 만병은 다만 균형이 깨진 데서 오는 증상일 뿐이야.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질병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 홍콩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모두들 내가 정말 좋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나는 몸이나 마음이나 분명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하지만 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내가 인도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받은 아유르베다 요법에 대해 말해주자 대부분 두려움이 섞인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 건강을 회복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내가 택한 치료법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대로 홍콩에 남고 말았다. 그 대신 나는 중국 한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한의학은 아유르베다와는 상충되는 점이 너무 많았고 나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당혹스러워진 나는 급기야 서양 자연요법에까지 관심을 돌렸다. 하지만 이것은 혼란만 가중시켰고 나아가 두려움까지 더욱 키워놓았다. 음식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나머지 나는 무엇이 됐든 먹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말았다. 여러 치유요법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각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이고 좋지 않은 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혼란은 이미 커져 있던 두려움을 더욱더 키워줄 뿐이었다. 공포가 한 번 더 나를 엄습하자 내 건강은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었다. 나는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내가 만든 새 장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렇게 내 삶의 반경은
더욱더 작아졌다. 내게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 행운아 같았다. 내 눈에 띄는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부러웠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상관없었다. 그들은 나처럼 끊임없이 내 몸을 강탈하는 악마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으니 말이다. 매일 아침 나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깨어났다. 오늘은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매일 저녁은 익숙한 절망감으로 끝이 났고 매일 밤은 그 전날 밤보다도 훨씬 깊은 패배감을 곱씹어야 했다. 나는 환멸에 빠져 내가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괴로웠고 두려웠으며 더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하는 데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나는 포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잘 살아야 한 3개월 남았습니다. 방금 MRI 검사 결과를 보니 종양이 크기도 커지고 수도 많아졌어요. 암이 림프계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이 단계에선 몸이 항암 치료의 독성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이젠 어떤 치료를 해도 몸에 충격만 더하고 마지막을 앞당길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데니는 의사가 한 말을 내게 비밀로 하고 담담하게 행동했지만 나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6주 뒤 나는 이제 숨쉬는 것도 무척 힘들어졌고 산소통은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 똑바로 누워 있을 수도 없어서 늘 베개 따위를 괴어 상체를 올리고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폐에 고여있던 냉체가 넘어와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똑바로 누우려고 하면 숨이 막혀 호흡이 곤란해졌다. 그래서 침대에서 자세를 바꾸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피부가 짓무르면서 몸 전체에 궤양이 퍼졌다.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는 밤이 허다했다. 식은땀은 림프종의 대표적인 증상이었다. 데니와 나는 거의 대부분의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즘 나는 데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었다. 2006년 2월 1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기분이 한결 좋았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하늘은 보통 때보다 더 파랬고 온 세상이 아름다운 장소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휠체어 신사를 쥐고 있고 산소통을 단짝 친구처럼 데리고 다녔지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도 좋겠다는 기분이,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이 멈추지는 않을 거야.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좋네. 이렇게 기분이 좋기는 정말 오랜만이야.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온몸이 아픈데 잠을 이루지 못했기에 간호사는 퇴근 전 내가 쉴 수 있도록 모르핀 주사를 놔주고 갔다. 그런데 뭔가가 달랐다. 뭔가 굉장히 편안하고 그동안 살기 위해 단단히 그어지고 있던 소나귀를 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동안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지는 싸움임에도 악착같이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토록 꽉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려도 될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인 2월 2일 아침,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내 얼굴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팔과 다리, 손발도 그랬다. 데니가 나를 한 번 보더니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의사는 나를 당장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암과의 싸움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다.